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날 가운데 하루가 되겠는데요. 자, 오늘도 이탈 남은 이분과 함께 문을 엽니다. 오마이뉴스 이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SNS 한 뉴스 딱 한 꼭지네요. 네. 갑시다 한번. 어떤 내용이죠? 네. 어제 많이 더우셨죠? 아휴, 어제만 더웠나요? 죽겠어요, 진짜. 네. 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30도를 넘는 말복 더위 때문에 전국이 온통 찜질방 같았는데요.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정부가 부채질은커녕 오히려 옆에서 불을 지피고 있다는 비난이 트위터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전력 위기를 극복한다면서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전력 수급 비상시국을 국민 탓으로 돌리는 거 보니 에어컨 끄고픈 마음이 싹 사라진다고 털어놓았고요. 또 다른 이용자는 절전 실천 항목 중에 전기밥솥 보온을 끄자라는 내용이 있다. 화가 난다. 따뜻한 밥도 먹지 말라는 것인가. 한여름에 더울까봐 찬밥 먹으라는 건가. 참 감사하다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이 전기밥솥이 그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다면서요. 계속 꽂아놓고 네, 있어요. 그렇다고 하네요.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네. 네. 개그맨 남희석 씨도 사실 가정에서 전기 막 쓰는 집이 어딨나. 화장실 불을 잠깐 안 꺼도 엄마한테 엄청 혼나는데 라고 전했는데요. 네. 정부의 전기절약 캠페인이 지나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남희석 씨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네. 예.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전력난일수록 오히려 전기를 써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럴 때일수록 전기를 펑펑 써야 합니다. 빨리 전기를 낭비해서 블랙아웃을 일으켜 조기 퇴근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유머네요. 이게 그러니까 펑펑 쓰자라는 말에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기 퇴근에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 정부는 전력난 극복을 위해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 동안 공공기관의 냉방기 가동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저 이 뉴스 진짜 황당하던데요. 네, 이를 두고도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전력난 극복도 좋지만 일하는 공무원들을 너무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게요. 예. 자신을 공무원이라 밝힌 한 트위터 이용자는 여기는 서초동의 한 청사입니다. 오후 1시를 기해 냉방기 가동이 중단됐으며 10분 후부터는 조명기 가동도 중단됐습니다. 에어컨이 안 나오는 어둑어둑한 곳에서 저는 죽어갈 것만 같습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예.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오늘부터 3일 동안 공공기관 냉방금지라는 기사를 읽고 나니 영화 월드워즈에서 바이러스를 퍼지지 않게 하려고 국민들 치아를 다 뽑아버린 북한의 모습이 떠오른다. 아, 영화 이런 게 나와요? 네, 현재 한국의 모습과 뭐가 다른가 싶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도 그러면 냉방 안 하나? 저는 그게 궁금한데. 궁금하네요. 그죠? 네. 취재 좀 해보세요, 한번. 근데 보통 공공기관 기자실 같은 경우는 시원하더라고요, 어제. 아, 그래요? 네. 예. 이런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올린 글이 화제인데요. 네. 어제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도 찜통이네요. 지금 세종정부청사는 전기절약에 앞장서고자 에어컨 가동을 중지했답니다. 마치 금요일 밤 클럽처럼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잘 견뎌보겠습니다. 라며 전기절약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네. 이에 트위터 이용자들은 아무래도 트위터 담당 공무원이 더워서 정신줄을 놓은 것 같다. 공무원님, 금요일 밤 클럽도 에어컨은 틀어줍니다. 라는 평들을 내놓았습니다. 틀어줘요? 잘 안 가봐서 모릅니다. 에이, 뭘 또 안 가봤다고. 정말 안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았어요. 계속 가세요. 네. 전력난 대비책으로 인해 웃긴 상황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가 지나친 전기절약 캠페인보다 왜곡된 전력 소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들이 받고 있는 전기요금 특혜를 철회해서 근본적으로 전력난 해소를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전기 사용량의 14%에 그치는 데 반해 산업용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정부에서는 연일 전력 수급 비상이라며 블랙아웃 현상이 올 거라고 공포를 조장하는데 실제 한국 1인당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한다. 정부가 공포를 조장해야 하는 대상은 산업용 전기를 쓰는 기업들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용자는 전력 수급 비상이라면서 아껴야 한다고 외쳐대는데 산업용 전기료를 좀 올려서
산업체에서부터 아끼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갈수록 가정용 전기료만 올리면서 국민들한테만 아끼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연일 내내 전기가 이슈인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 전기 사용자로 몰려 때 아닌 문매를 맞았습니다. 2009년 당시 한나라당 임동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전기 이용 자료가 인터넷에서 다시 회자됐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월 평균 전기요금만 2,472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네, 월 평균입니다. 이게 집에서 쓴 전기요금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재용이라는 개인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개인이 쓴 월 평균 전기요금 이렇게 나왔다고 당시 이제 2009년 임동기 의원이 밝혔다고 하는데요. 예. 이를 두고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이재용 부회장은 무슨 아이언맨인가 싶다. 도대체 뭘 해야 한 달에 전기세만 2천만 원이 넘게 나올까? 집에서 무슨 실험이라도 하는 걸까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정부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네. 아까 남희석 씨 글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도 에어컨 있어요. 네. 15년 된 거. 그래서 온도 설정해봤자 무시하고 계속 일관되게 네.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무서워서 못 틀어요. 전기가 무서워서. 이런 집이 거의 99.9%일 거예요. 그렇죠. 어디가 계속 틀겠어요. 껐다 켰다 하죠. 이재용 씨 빼고. 네. 그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볼 건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찜통더위입니다. 네. 고생하세요, 이주영 기자.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자,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연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 발언을 해서 일단 수습 국면으로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또 야당의 대응이 주목이 되고 있죠. 이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스텝이 좀 꼬이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세청장을 지내신 바 있죠. 이 민주당의 이용섭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제가 지금 그 소개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당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스텝이 꼬이고 있나요? 지금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일단 그 복지 문제에 대해서 천착을 해왔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예. 처음에 이 세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세금 폭탄으로 프레임을 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결국 또 예. 복지하지 말자라는 얘기밖에 끌어낼 수 있는 게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좀 잘못 우리 민주당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데서 오는 저는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해다. 저는 이제 예. 저는 세금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복지 학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 양극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증세를 해야지요. 예. 근데 다만 증세하는 대상이 봉급생활자나 자영사업자나 농민이 아니라 네. 고소득층 그리고 대기업 고액 재산가여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세금이 5년 동안에 2조 5천억 원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저는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네. 왜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리지 않고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사업자의 세금을 늘리느냐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죠. 예, 그 대강에 대해서는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스텝이 꼬였다라고 지적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증세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대기업이나 돈 많이 버는 사람부터 더 걷어라. 그러면 월급쟁이들 유리지갑 10,000원 더 낼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10,000원이 뭔 말이냐? 세금 폭탄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짠 게 너무 이게 그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던 거죠.
이제 국민들에게 쉽게 접근을 하려다 보니까 후자 부분, 네. 봉급생활자 10,000원 더 늘어나지 않느냐, 이게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만, 네. 우리의 뜻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먼저 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한 세금 늘리고, 네. 그래도 부족하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중산 서민층들에게 십시일반으로 세금 내자 하면 네.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느냐 예, 하는 것이 제 입장이죠. 그래요. 자,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반대 그 서명운동 돌입했다가 1시간 만에 그 중단해 버렸고 장애투쟁 연기하기로 했던 방침도 후퇴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후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서명운동을 해야 될 대상이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원점에서 재검토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명운동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대상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좋은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서 네. 정기국회 심의할 때 새누리당과 협의해서 좋은 세법을 만들어내자 이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예, 어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 발언을 했고 이어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세액 부담 증가 기준을 5천만 원 내지 5,500만 원으로 올리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우선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법 개정안 재검토하라 이렇게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저는 매우 무책임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대경부 세제실장도 하고 오랫동안 이 업무에 종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기획재정부가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과 매우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세제 개편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단 말씀이죠. 네. 그런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자 발표 4일 만에 사실상 전면 철회를 했습니다. 예. 이건 지난 40년 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거든요. 예. 요건 몇 가지 이제 함축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었으면 4일 만에 취소했을까 하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예측 못하고 이런 개편안을 만든 여당과 정부는 얼마나 무능한 정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발표됨으로 인해서 4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봉급생활자나 자영사업자들 가슴을 아프게 했잖아요. 예. 그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예. 전혀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예. 이게 이제 국정원 문제하고도 이제 같은 논리인데요. 잘못을 했으면 사과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실 때 새누리당에서 이제 세금이 늘어나는 기준을 3,450만 원에서 5천만 원 늘리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언론에도 이제 보도가 됐던데 예. 이게 이제 제대로 문제를 본질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고소득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8,800만 원이 초과되면 최고 세율을 적용했거든요. 네. 이걸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3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는 이 3억 원을 1억 5천으로 내려가지고 거기에 최고 세율 38%를 적용하자 하는 얘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무슨 중산 서민들에 대해서 봉급 생활자에 대해서 손 안 대더라도 충분한 세금이 들어오는데 왜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은 손댈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밑에 부분만 올리니 내리니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죠. 이게 근본이나 본질을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최고 세율 38%가 적용되는 구간을 지금 3억 원 이상에서 1억 5천으로 내리기만 해도 그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 올리지 않아도 다 충당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선 이것만 해도 한 7천억 정도 세금이 더 들어오거든요. 매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무슨 소득 공개를 세액 공개로 이제 다 바꾼다 뭐 이런 것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물론 소득 공개를 세액 공개로 바꾸는데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지만 그 동기가 세금을 늘리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세제를 합리화하고 조세제도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방향이면 고쳐가야지 봉급생활자하고 중산 서민들의 세금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세액공개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세액공개로 전면 개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근로소득자도 근로를 제공하려면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병원에 가서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든지 예. 책을 사서 봐야 된다든지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네네네. 이거는 필요경비적 성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득공개로 계속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기업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관련된 비용을 빼고 나서 과세소득이 계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논리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렇지 않고 무슨 신용카드 공개처럼 이제 지원적 성격이 있는 것은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세액 공개로 가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세금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갖가지 부작용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큰 거 하나 그야말로 부자 감세 철회하겠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이게 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낙수 경제론, 소위 그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2008년 9월 15일 날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서 낙수 경제론이나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정책이다. 이게 증명되면서 다른 선진국들은 다 방향을 틀었어요. 부자 감세도 철회하고. 예. 그런데 유일하게 이명박 정부만 이걸 꿋꿋하게 지켜온 거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첫 세제 개편이면 이제 앞으로 5년 동안의 재정 운영 철학과 방향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부자 감세의 방향을 전환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손을 대지 않고 세수는 늘리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짜잘하게 이거저거 건드리지 말고 그렇습니다. 돈 많이 예. 버는 사람한테 더 가더라 이 말씀이네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예. 물론 이제 돈 많은 분들을 우리가 제약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그분들에 물론이죠. 대해서 예. 예, 다른 나라 부자나 대기업보다 더 많이 걷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죠.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세율 수준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무겁게 가세하자는 게 아니라 정상화시키자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애곡된 세제를 바로잡기만 해도 네. 필요한 세금이 들어오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부자들도 우리 사회에서 당당한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고 예. 그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보는 것이죠. 법인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인세도 이게 이제 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기 전에 법인세는 25%였거든요. 최고 세율이. 예. 근데 2억 초과분에 대해서 25%였습니다. 예. 근데 25%는 22%로 내리면서 그것도 2억 초과를 200억 초과로 올려놔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줄어든 겁니다. 예. 예를 들면 금년 5월까지 세수가 작년 동기에 비해서 10조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한 4조 7천억 원이 법인세에서 이 결함이 발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세율을 무턱대고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네. 제가 이제 작년에 그래서 법인세율을 다시 25%로 올리자 하는 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내놨습니다만 저는 지금 세율을 올리자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세율은 22%로 놔두더라도 이걸 200억으로 돼 있는 것을 좀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상당히 많은 세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 자영사업자, 이런 뭐 농어민, 그리고 무슨 폐자원 수집업자, 이런 음식업자, 이런 분들의 세금 손 안 대도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 최고 세율 22%는 건드리지 말고 올릴 필요 없이 예.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그 대상 기업을 좀 넓히자 이 말씀이네요, 간단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게 소득세하고 지금 방향은 같은 거네요, 그렇게 보면? 같은 거죠.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자 감세 철회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한다면 네. 우리 슈퍼 고액 재산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 국민들이 내는 것은 재산세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집을 가지고 있어도 내고 조그마한 것만 가지고 있어도 내는데 네. 저는 국민 대다수가 부담하는 재산세는 늘려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영토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10만 평방미터로 네.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이 이 부동산을 많이 사게 되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 국민들의 한 0.8%나 0.5% 정도 네. 슈퍼 고액 재산가들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이것도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사실상 폐지하려고 했던 것을 정부와 시민단체가 주장해서 겨우 숨만 쉬게 지금 해놨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처럼 그렇게 의욕적으로 가자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 대신 적어도 그 세법이 있는 존재로서의
의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내내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게 지금 세법이 이렇게 손질돼야 된다라는 그 원칙론적인 이야기와 그것을 실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치 논리 간의 간극이 엄청나게 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이번에 이제 정부세제 개편안만 보더라도 그렇기는 그렇죠. 한데요. 예. 그래도 정부는 저는 옳고 정의로운 길을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너무 급격하게 세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실제는 그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건데 어려운 분들까지도 그때 들고 일어나셨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정부가 너무 그렇죠. 소통을 안 했던 것이고 예.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었다 하는 예.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은 어느 정도 복지를 늘려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34개국 OECD 국가들 중에서 복지 지출 비용이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예. 꼴찌가 이제 멕시코고 우리가 그 다음이거든요. 예. OECD 평균적으로 복지비 쓰는 게 GDP의 22%를 쓰는데 우리는 10%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려가야 되거든요. 늘리려면 세금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국민들께 정부가 솔직하게 얘기하고 어디서 걷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고액재산가나 고소득자나 대기업이 사회에서 편익을 누리는 만큼 어느 정도 세금을 늘어나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전제를 깔고 그럼 제가 한번 쪼개서 몇 가지 보완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소득 구간 1억 5천만 원 이상에게 38%의 최고 세율을 물리자. 좋은데요. 예. 예. 그래도 매년 증가하는 세수는 7천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 그 정도 가지고는 복지비 충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세금은 소득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물론 그렇긴 하죠. 예, 예. 근데 만약에 그게 실현된다면 예. 그게 실현된다면 월급쟁이들에게도 당신들도 조금은 좀 부담을 해 주십시오. 라고 옳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게 이제 다음 순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예. 고소득자에 대해서 세금을 이렇게 늘리는 걸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도 세금이 부족합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득세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전체 GDP 대비 소득세가 OECD 평균은 한 9% 정도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근데 4%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간접세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높죠. 예, 간접세 비중도 높고 상대적으로 이제 법인세 쪽이 좀 부담이 많은 편이죠. 예. 그거는 이제 두 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세금을 전혀 소득세를 안 내는 근로소득자들이 참 많고요. 예. 두 번째는 봉급생활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세부담을 좀 낮게 유지하려고 했던 게 그동안의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고소득자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늘렸기 때문에 이제 중산 서민들도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사회적 합의에 붙이게 되면 논의에 붙이게 되면 네. 저는 국민들께서 옳다고 동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로 이제 우리 봉급 생활자들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조금씩 이제 늘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 김종인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손대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왜요? 왜 반대냐면 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OECD 부가가치세 세율에 비해서 무척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각 국가마다 처해 있는 환경이 있고 문화가 다릅니다. 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대신에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또 매우 높거든요. 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매우 저는 가장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만약 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리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부가가치세는 부자나 서민이나 예를 들면 칫솔 하나 살 때 똑같이 이제 세금을 부담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진적인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는 직접세 비중이 한 53% 정도 됐었어요. 예.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고소득자하고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다 보니까 직접세 비중이 한 47% 정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간접세 비중이 한 53% 정도 늘어났거든요. 예. 근데 부가가치세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이 간접세 비중을 더 높이자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세금 부담의 공평성이 깨지고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 그리고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좀 더 많은 세금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직접세 쪽에서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지 예. 이 부가가치세를 늘리면 세금을 쉽게 거둘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1%만 해도 상당히 많은 세금이 그렇죠. 몇십 조가 들어오거든요. 아니 몇 조가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는데 또 하나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올리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5,000원짜리 설렁탕이 부가가치세를 매기면 현재는 500원만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네. 여기서 이제 몇 프로를 더 올리게 되면 그만큼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더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부가가치세 논의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하는 게 그러면 제 소식입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요? 이제 사회 목적세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목적세는 한시적으로 도입하거든요. 그렇죠. 현재 가지고 있는 세금을 모두 동원해도 세금 걷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뭐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든지 그렇죠. 복지가 매우 어렵다든지 이럴 때 국민들께 한 5년간만 네. 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의 대전제는 뭐냐면 그러려면 현행 세제를 제대로 활용하고 나서 그래도 부족할 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깎은 부자 감세만 철회해도 얼마든지 세금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새로운 세금을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아, 그러면 기존의 세금 제도만 손봐도 목적세를 신설하지 않아도 조달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세제개혁 방안은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 인상을 통하지 않고 애곡된 세제를 정상화하고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그리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음성 탄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필요한 세금을 늘리겠다. 이렇게 되면 중산 서민들의 세금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재원도 확보할 수 있고 조세 형평성도 높일 수 있고 조세 정의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법인세와 관련해서 법인세율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종 세 감면제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줄여도 실효세율은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지금 법인세가 지금 22%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기업들이 거의 22% 가까운 세금을 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실제 내는 세율을 그걸 우리가 실효세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실효세율이 10% 내거든요. 예. 왜 명목세율은 22%인데 실효세율은 10% 내냐? 이건 그만큼 비과세 감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목세율을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고 명목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들 실제 내는 세금이 10% 내에 있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효세율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것이고 실효세율을 올리려면 대기업에게 부여하고 있는 특혜성 감면이나 비과세를 줄여가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감면 시한이 만료된 게 한 44개 정도가 금년 만료가 돼요. 네. 근데 이제 실제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1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손을 더 대줘야 되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대기업에 대해서 대기업은 이제 스스로 좀 일어설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대기업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없는 자원을 대기업에 쏟아붓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애거나 줄여가고 그 자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자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훨씬 많이 창출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용석 의원께서는 국세청장을 지내시기도 하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지하경제 손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세원을 노출시켜서 거기서 세금을 걷자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세금을 했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지향해온 지향점이죠. 당연히 포기할 수는 없죠. 문제는 이제 지하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하에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세금 계산서 사용하고 금융 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시행되고 현금 영수증 주고받고 하면서 현재는 많이 노출이 그래도 된 편입니다. 근데 의욕은 좋은데 지하경제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은 매우 한정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슨 마법의 지팡이처럼 세금이 부족하다 하면은,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걷겠습니다 하는 건, 이건 말뿐이고 허풍인 거죠. 실제는 거기서 걷어야 되는데, 많이 걷어야 되는데, 걷기가 쉽지 않고, 실제 걷을 수 있는 세금은 별로 많지 않더란 얘기죠. 그렇게 캐기가 힘든 겁니까, 지하경제가? 그렇죠. 지하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은밀하게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닥뜨려져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이 확보돼야 점진적으로 노출되는 것이지 세무행정만 강화해서 바로 어느 날 아침에 확 노출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만약 그렇다면 과거 역대 정부가 다 했지 왜 그걸 안 했겠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나 이 노력은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고 좋은 방향이죠. 물론이죠. 그거는. 이제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이건 좀 원칙론적인 이야기고 원론이 될 것 같아요. 이 점을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월급쟁이 10,000원, 13,000원 더 내게 하자 했을 때 나왔던 주된 이유, 그러니까 얘기 가운데 하나가 왜 소득만 보냐? 실제 생활 수준 좀 봐라. 주택담보대출 해가지고 내는 월 이자가 얼마고 애들 교육비가 얼마고 생활 수준은 우리는 결코 중산층이 아니다. 이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세에서 그 조세 정의의 가장 기본은 더 많이 버는 자에겐 더 많은 세금을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많이 버는 자입니까? 더 잘 사는 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잘 사는 사람하고 더 많이 버는 사람하고는 이제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제 같은 개념이거든요. 더 많은 소득을 얻는 분들이 이제 더 잘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득에 초점을 줘서 가세하는 게 소득세고 그것 말고 현재 잘 사는 사람한테 가세하자 하는 게 이제 유럽에서 시행했던 부유세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부유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에서 그냥 그분이 가지고 있는 빚을 뺀 부채를 뺀 순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유럽에서도 대부분 폐지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새로운 세금은 가급적 도입하지 말자 하는 그 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걸 과세할 수는 없고요. 소득에 충실해서 과세하면 저는 그 목적까지 달성된다고 보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산수 상속세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 미국의 백만장자들 있지 않습니까? 억만장자들. 이 조지 소로스를 비롯해서 이 대부호들이 모여서 상속세 없으면 큰일 난다, 없애지 말라고 데모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부자들이 미국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세금을 통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존경받을 수 있는데 그 존경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 버리면 어떡하느냐 이 논리였거든요. 미국 부자인들 세금 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통큰 부자고 멋진 부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눈앞에 목전의 조그마한 이익보다는 길고 큰 이익을 본 것이죠. 저는 우리 부자들 대기업들이 좀 이렇게 멋진 부자가 되면 어느 국민들이 부자들을 존경하지 않고 부자들을 비판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9월 정기국회가 개원이 되면 아무래도 이 세법 개정안이 최대의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차원에서의 당론이나 단일안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돼 있는 겁니까? 이제 과거에 만들어놓은 안은 있습니다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자꾸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게끔 민주당 안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정기국회 때 세법 소위원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협의하고 심의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는 세법 만들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자, 마이너분 투기 시간입니다. 그 주인공이죠. 육체파 지식노동자 김남훈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남훈입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고 보니까 휴가 다녀오셨다고요. 네, 지난주에 괜찮으셨나요? 애들 데리고 딱 가서 대관령으로 갔었는데 TV를 보면서
TV를 왜 켜요? 거기서 이미 네. 그 서울이 최고 폭염이다 뭐 이러면서 아주 유유자적 한편으로 즐기면서 전 또 이제 시사평론가로 활동하시니까 여기는 서늘한데 이러면서 텔레비전 키면 뉴스를 보시면서 뭔가 머리가 아프시지 않으셨나 생각을 했는데 유현진 경기 봤어요. 됐어요. 역시 제대로 휴가를 즐기셨군요. 네. 이야, 멋지십니다. 휴가 안 갔다 오세요? 전 휴가는 아니고 강연 때문에 대구 또 들어갔어요? 원래 있던데요. 예. 요번에는 그리고 이제 재능 기부 형태라서 교통비 빼면 7만 원 남습니다. 구미를 갔다 왔는데 그쪽이 37도잖아요. 37도 있다가 서울 도착하니까 30도예요. 시원했겠네. 시원해요. 야, 그래서 뭐 남쪽 지방 계신 분들은 서울로 피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많이 오신대요. 진짜요? 네, 서울로 저기 관광 겸해서 휴가 때 많이 오신대요. 서늘할 땐 29도도 되니까. 저기 촛불 집회 기사 보니까 포항에서 올라오신 분 이런 분들이 기사 인터뷰한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가서 뭐 전라도 이쪽에서 올라오신 분들 많이 뵀어요. 네, 그래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갈까요? 네, 오늘은요, 아르바이트생의 눈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알바생. 예. 저도 참 알바 많이 했었는데. 네. 저 이 얼굴에 제가 웨이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웨이터요? 잘 어울리세요. 대학교 때. 네. 근데- 예명이 뭐였어요, 웨이터 할 때? 그런 나이트 웨이터가 나이트 아니라 말고? 그때가 이제 그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이 됐고 네. 이러면서 심야 영업이 제한이 됐는데 네. 그 전에는 심야 레스토랑이 되게 많았어요. 음. 심야 카페 그다음에 칸막이 레스토랑, 칸막이 레스토랑. 룸 레스토랑. 네, 경양식집도 칸막이었죠. 바로 그거였어요. 네. 제가 거기서 했는데 밥으로 드릴까요? 빵으로 드릴까요? 학교 앞이었는데 이상하게 학생들은 안 오고 바람난 아저씨 아줌마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웨이터를 했었죠. 네. 그래서 기도 겸. 기독교. 그때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저도 참 안 해본 아르바이트 없이 많이 해봤어요. 네. 뭐 이른바 그러니까 일본말 나올 뻔했네. 막노동부터 해가지고. 네. 우리 김남은 씨는 어떤 알바를 전전해 보셨습니까? 뭐 호프집. 어. 예전에 평택역 앞에 라고 있었어요. 특정 상호 얘기하지 말고. 망했어요. 20 몇 년 전 얘긴데. 거기가 있었고 그 옆 라고 또 호프집이 있었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일했었죠. 그래요? 예,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무슨 호프집에서 알바를 원래 다 해? 했어요, 시골은. 네. 그리고 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올라와서 식당에서 잠깐 있었고, 그 다음에 저번에 뭐 주차 3초, 뭐 기타 등등, 뭐 번역 알바 굉장히 많이 했죠, 저도. 번역 알바도. 네, 일본어도 했었고,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는 온양에서 단란주점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가 저의 인생 황금기였어요. 왜? 적은 노동 시간에 훌륭한 급여. 그리고 이제 근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팁으로. 네, 그럼요. 그 누님들이랑 친하게 지내가지고 뭐 동기들도 있었지만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이 그 일하는 여자 친구들이 손님들한테 굉장히 이야기를 잘해주면서 저 삼촌 등치도 큰데 집에 갈 때 통닭도 한 번 사 먹게 2만 원만 주라고. 제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그 단가가 제일 셌던 알바가 제일 셌고 뭐 제일 좋았죠. 근무 환경도 좋았고. 거기가 제 기억으로는 그 사장님이 부적합 내용인데 이거 예, 지금. 사장님이 또 경찰이었어요. 경찰이 하는 단란주점이어가지고. 그래요? 예, 경찰 사모님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경찰들이 봐주고 밤엔 깡패들이 봐주고 할 일이 없었어요, 진짜. 좋은 곳이었습니다. 예전 일이네요. 15년 전. 이거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펴요. 편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만약에 아무튼 이 방송에 그냥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나가신다면 고뇌 끝에 그냥 살렸다고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우리나라 진짜 마이너 이야기 많이 하지만 알바생처럼 마이너가 없죠. 맞습니다. 정말로. 사실 그 아르바이트란 용어는 독일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을 뜻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시간제 단기 노동자를 지칭한 용어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 중에는 비정규 청년 노동자로 바꾸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바생이라는 것 자체가 정규직, 비정규직, 인턴 그 밑에 가장 밑에 알바생을 관념적으로 배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 노동자,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뭐 1년짜리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좀 구분이 안 될 수는 있잖아요. 네. 파트타임 청년 노동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되나? 왜냐면은 그 기간이 짧다는 것만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래 법적으로 해줘야 될 어떤 조치라든가 어떤 그 그러는 수당 이런 거를 모두 다 무시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 원래 신종 인플루엔자도 처음 우리나라 소개됐을 때 돼지 인플루엔자였거든요. 그런데 낙농협회에서 항의를 해가지고 예. 그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로 예, 이름을 예. 바꿨었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그 어떻게 본다면 누군가의 피해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동의합니다. 예. 네, 좋은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 이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문제를 좀 하나하나 짚어보죠. 네. 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일단 자료를 찾아봤어요. 네. 그 서울시에서 아르바이트 등 취약 근로자 근로환경 실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에 그 자료가 나서 살펴보니까 야, 진짜 정말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스치고 지나갔던 일들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알바 현장에서 네.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실 그 아르바이트생도요, 지난해 법이 개정이 돼서 100%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서면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법이 다 바뀌었어요. 그냥 그 사장님이 오시고, 뭐, 그래, 뭐 내일부터 와서 일해. 네네. 그랬다가 또 사장님이 오다가, 야, 그만해라. 이게 네.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근무 조건과 여건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예.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63.4%. 그러니까 작성 안 하는 사람들이 36%로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되게 높은데, 생각보다는. 그렇죠. 60%가 넘는다라고 한다면. 왜냐면 사실 우리 둘은 예전에 알바했기 때문에 우리 알바하는 애들이 있을 적이에요. 나이가요. 예,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한테는 저희 세대한테는 높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일을 하는데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써야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무려 36%가 작성을 안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가장 또 화두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최저임금인 뭐니 그거죠. 그렇죠. 예. 그 지난해 최저임금인 4,580원에 못 미치게 임금을 받는 비율이 12.2%로 나타났습니다. 꽤 많은 10% 이상이 그 못 받고요. 양심의 털난 사장님들. 그죠? 그렇죠. 전형적으로. 네. 예. 그리고 초과 근무 수당을 못 받는 비율은 38%나 됐어요. 오. 그러니까 일을 더 시키면서도 돈을 안 주는. 이거 정말 큰 문제죠. 아니, 아르바이트생 아니.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네. 아니, 그 사장님도 자기 자식 키울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 자식이 그래서 알바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너무해요, 너무. 벼룩의 간을 뽑아도 그렇지. 네.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크게 문제가 됐던 거니 뭐냐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 뭐냐면요. 예.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휴가에 해당하는 그 유급 휴가를 주게끔 돼 있거든요. 유급. 예. 유급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유급이 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내가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15시간 5일 동안 일을 했으면은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은 3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15,000원을 받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웨이터 할 때 6시부터 10시까지 하루에 4시간씩 꼬박 일주일 근무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어.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급하는 비율이요. 예. 22.2%밖에 안 됐습니다. 야, 그래요? 37.6%는 아예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죠. 이런 것들 어떻게 단속이 안 되나? 단속을 하더라도 예. 이 아주 짧게 근무하고 이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죠. 이제 이 단기 노동자분들이 또한 네. 그냥 내가 맞아, 똥 밟았다. 맞아, 맞아, 쉬우자. 맞아. 그런 맞아. 것도 있고 이 아르바이트가 동네에서 일어나잖아요. 아는 형네 가게, 그렇죠. 아는 삼촌 또는 뭐 동네 아저씨네 가게다 보니까 이걸 들고서 노동부에 가기도 원래는 가야겠습니다만은 이 약자라는 입장에서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계속 일을 한다고 한다면 네.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번 그 뭐 고발을 하든 네. 진정을 넣든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에이씨 안 해. 안 해. 저를 떠나버리겠어.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 네. 근데 이런 어떤 그 처우의 문제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 대접을 안 하면서 인권 유린을 하는 경우. 네. 이게 지금 큰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왕왕 있었고요. 네. 그래서 작년 9월에 그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실에서 예. 알바생 권익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예. 이때 자료를 보니까 야 정말 나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었지만 그냥 저도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 같은데 예. 예.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그 현장 상황이라는 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가장 일반적인 게 바로 폭언과 모욕이죠.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뭐 머리가 나쁘냐, 머리를 둬서 어디에 쓰냐로 시작을 해서 모든 문장이 다 야로 시작을 한다고.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호텔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요? 예, 호텔 알바생인데 호텔에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예절과 손님에 대한 어떤 정중함 이런 것을 교육 시간에 교육을 받고 하지만 자기들끼리는 야 대가리 뒀다 뭐 했어 이러면서 폭언이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을 예. 일이 아닌데 정말 예. 짜증이 났었다라고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 알바생도요 동일노동 차등 임금이 적용되는 예. 우리 이제 대기업 보면은 똑같은 자동차를 만들었어도 정규직은 돈을 더 많이 받고 하청업체는 돈을 덜 받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일노동 차등 임금이 또 적용되는 곳도 있대요. 즉 어느 인력 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왔냐에 따라서 누구는 500원인데 난 5,000원이었다. 오. 그 시간당 500원 때문에 너무 큰 자괴감을 느꼈다. 진짜로요? 네.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만 이제 성희롱 사례도 여자들은 예. 여자 이제 알바 노동자들은 꽤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한번 큰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알바생을 대상으로. 네, 예. 피자 가게를 하는 양반이 이제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여대생을 성추행을 예, 해가지고 예.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 학생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예.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게 왜냐면은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하는 환경 자체가 그 대규모 사업장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적은 규모의 곳에 있다 보니까 법적인 감시 체계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사장들도 고용주들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 이런 상황을. 네. 네. 예.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동생 대하듯 네네. 내지 그러니까 물론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는 그건 상관이 완전 없죠. 다른 전혀 문제지만, 별개지만 그냥 말 그대로 동생 대하듯 네. 조카 대하듯 이러다 보니까 하대하고 막 이렇게 간다. 근데 분명히 하여간 이 고용 피고용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고용 피고용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커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단기 청년 노동자들이 굉장히 약자예요. 약자고 그리고 이 지역 커뮤니티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법이라든가 공권력의 힘을 빌리기에는 너무나 네. 미약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참고 넘기는데 그 상황은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예. 개선이 안 되고 그러다가 엄청나게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때서야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생각해 보면 몇 해 전에 피자 프랜차이즈에서 30분 내 배달 예. 그 있었다가 결국 무리하게 큰 문제가 빅을 운전하다가 됐어요. 한 오토바이 청년이 때문에. 죽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대기업이 마케팅을 위해서 30분 내 배달이라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결국은 가장 그 자기네 회사 시스템에서 맨 밑단에 있는 아르바이트생 단기 노동자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건 눈이 맑건 간에 오건 간에 30분 내에 가라. 못 가면은 우리가 배상해줘야 된다.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동네 가게나 네.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기업 같은 경우도 알바생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더 이제 커지고 있어요. 예. 뭐냐면 요즘 대기업들이 서비스업 진출하면서 정규직 일자리를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냐면 자신들의 어떤 본래 영역에서는 뭐 정규직을 그대로 있는데 뭐 영화니 패스트푸드니 이런 쪽으로 많이 진출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그 모 멀티플렉스 극장 같은 경우에는 그 극장 안에요. 정규직 직원은 그 약 11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점장 1명, 매니저 2명, 네. 슈퍼바이저 8명. 네. 그리고 이제 비정규 파트타임 노동자가 선임 스텝이 5명, 우수 스텝이 1명. 네. 우수 스텝은 이제 다른 스텝 중에서 1명이 뽑혀서 우수 예, 스텝이란 예. 이제 중간 배지를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일반 스텝이 65명인데 이 70몇 명이 모두 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장 하나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 꽤 많이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극장 안에 실제 정규직은 11명밖에 안 되고 예. 나머지 70명 이상은 모두 다 비정규 알바생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저기 이제 영화 보러 가서 이제 티켓 끊으려고 이제 가서 보면 창고에 네. 있는 그 친구들 보면 대부분이 다 20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그 알바생이다. 알바생인 거죠. 어. 그래서 요즘 그 설국열차라는 영화 인기 끌고 있잖아요. 네. 그게 보면 맨 꼬리 칸에서 앞 칸으로 가는 그런 내용인데 예. 그 설국열차 얼마 저도 보긴 했습니다만 보고 나서 생각이 드는 게
야, 나 영화 보러 온 나나 여기서 표 받는 저 친구랑 같이 꼬리칸에 타고 있구나. 여기서 정규직 점장님은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영화 나중에 영화 보실 분들은 양갱이랑 같이 가서 보시면은 양갱 먹으면서 이제 표 받는 친구한테 수고하세요 인사라도 하면 완전 4D 영화로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대기업에서 고용하는 네. 알바생 같은 경우는 처우는 좀 괜찮답니까? 처우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고 어떻게 본다면 더 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만 유니클로라는 초대형 의류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일본계죠? 예, 일본계고 그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패스트 패션 붐을 일으키면서 큰 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유니클로 매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 아르바이트생들도 모두 다 유니클로 옷을 입어야 돼요. 강제적으로 규정을 짓고 있는데 근데 옷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서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들 우리나라 유니클로 직원이 약 800여 명 있는데요. 예. 매장에 있는 분들은 절대 다수가 파트타임 그렇죠. 또는 예. 아르바이트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스태프들 급여가 100에서 130만 원 정도 하고요. 아르바이트는 30만 원 정도 받아요, 월에. 아니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쪼개놓냐면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주휴수당을 주거든요. 야. 이게 꺾기라고 해서 근데 이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런데 많이 써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시키게 될 경우에는 예. 주휴수당을 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럴 경우에 그 1년에 한 달 이상의 근무가 지속될 것으로 보게 된다면은 4대 보험도 들어줘야 돼요. 네. 그러면 여기 회사 측에서는 지출이 계속 늘어나니까 예. 일부러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로 팍팍 줄이는 겁니다. 시간을. 계속.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일을 내가 계속 하긴 하는데 돈이 뭉텅이가 안 들어와요. 그렇죠. 주휴수당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한 달에 30만 원이 맥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의하면 그래 그럼 실은 관둬 줄 서 있어. 네. 또 이렇게 그 하는 거죠. 부분이 열받는 게 뭐냐면 뭐 다른 유니클로가 아니라 뭐 다른 매장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알아보니까 근무 시간을 너무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오전에 2시간. 예. 그리고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낮에 2시간, 토요일에는 밤에 1시간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학생, 아르바이트생은 자기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아니 그거는 스케줄 조정을 좀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해줘요. 자기들 편한 대로 주휴시간 15시간 맞추는 못 안 주는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예. 자기들이 마음대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오늘 이따 갑자기 오늘은 낮에 가서 2시간 일하고 내일은 밤에 가서 2시간 일하고 이게 나름대로 아침부터 점심까지, 점심부터 저녁까지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 낮에 뭐 학원을 다니든 뭐라든 할 거 아닙니까? 예. 이 삶이 피곤해지는 거죠. 오직 그것도 그 주휴수당 하나 때문에. 결국은 참 편법이 네. 항상 어디에나 편법은 창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데. 잠깐 그 유니클로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 그 아르바이트가 30만 원 받잖아요. 근데 이 바지가 5만 9천 원 정도 해요. 유니클로 바지가. 아, 그래요? 그리고 티셔츠가 12,900원 하고 15%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몇 벌 산다고 그러면 사실 10년만 원 훌쩍 나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또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업체 측에서 이야기한 게 일부 매장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건사 차원의 방침은 아니었다. 그래서 일본 유니클로 홈페이지를 찾아갔어요. 예. 자, 홈페이지에 써 있는 내용을 보니까 돈나 후쿠소 키테 하다라이테 마스까 어떤 옷을 입고 일하게 되나요라는 Q&A FAQ에 예. 답변이 어떻게 되냐면 아르쿠 코코쿠토 도시대 유니클로노 후쿠 키테 이타다이테 마스 걸어다니는 광고톱으로서 유니클로의 옷을 입고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건사 방침이구먼. 본사 방침이에요. 그래요? 제가 일본어 선생이었어 그래도 예전에. 지금 자기 일본어 발음 좋다고 좀 자랑하려고 일부러 일본어를 읽었죠. 네.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해결책이요? 항상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네. 제도의 틈을 헤집고 다니는 편법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해결책이 또 그러면 보완책이 뭐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 법과 제도는 일단 존재를 합니다. 네. 법과 제도 존재하죠. 뭐냐면 4대 보험도 규정, 주휴수당 규정, 예. 근로계약서 100% 서면 작성 규정 다 있는데 이걸 말씀하신 것처럼 편법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예. 편법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떤 그 감시와 그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겠습니다만은 가장 첫 번째는 일단 최저임금을 좀 올려야 돼요. 최저임금을.
어떻게 일을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이 아르바이트 단기 노동자들이 지금 살기에 너무 빡빡한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 맨날 매년 하면서 그 시급 얘기하면 그게 벌벌벌 떠는데 그 네. 정부가 그래서 그 기업 쪽 그러니까 저기 뭐 오히려 거기 받아가지고 네. 몇 원 올리고 이러고 있는 판인데 네. 그게 되겠냐고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이미 작년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약 120만 원, 130만 원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그때 나왔던 게 가장 큰 비용을 한 게 주거 비용이거든요. 광열비. 이거 30만 원 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혼자 청년이 혼자 살기 위해서는 최소 8, 9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달에 벌 수 있는 게 그냥 무조건 적자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최저임금 일단 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예. 사실 요즘 아르바이트 이제 커피숍 가면은 커피 주문하면은 그 존댓말 아무데나 막 쓰잖아요. 커피 한 잔 나오셨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는데 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커피에 샷 추가하면 4, 5천 원이에요. 시급이 4천 원, 5천 원 하잖아요. 자기 시급보다 더 비싸요 커피가. 자 여기서 그러니까 존댓말 하는 거죠. 나오셨습니다. 청문회 들어갑니다. 우리 네. 김남은 씨 커피숍 운영하시죠? 네. 알바생 그러니까 고용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들어올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매니저 점장이 이제 사장으로 일하는 친구의 동생이고요. 예. 그 밑에 알바생이 있었는데 둘이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가족 기업이 돼버려서 예. 예, 뭐 달리 뭐 할 게 없습니다 지금. 족벌이네. 네, 족벌이라기보다는 예. 아니 그래도 가족이라 하더라도 시급이나 이런 거 다 보장을 해야지. 그거는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결혼식 날. 말을 좀 돌리는데 지금. 돌리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이제 거기 관여하기가 좀 뭐해가지고 예. 가족들이 일하길래 예. 그래요? 이렇게 됐습니다. 예. 결혼을 하게 됐다고? 네, 10월 달에 결혼합니다. 되게 근무 태도는 좋았대요. 그때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일을 어쩐지 둘이 갑자기 어디로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장이랑 그 아르바이트생 친구랑 예. 그러더니만 눈이 맞아가지고 예, 뭐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좋은 일이지 뭘.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직장에서 그렇게 예. 결혼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고 뭐랄까요. 이제 최저임금 얘기 나오면은 어르신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지긋하신 분들. 우리 젊었을 땐 피죽도 못 먹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4,000원, 5,000원 누구의 이름이냐 하시는데, 네. 사실 4,000원, 5,000원 지금 애 이름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들 그렇게 노력해서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었으면 손잡벌 되는 친구들은 네. 자기가 놀겠다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면서 일한 돈으로 네. 잘 살겠다는데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예. 뭐랄까 좀 최저임금에서 좀 관대한 시선을 가져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예.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그 지방에서 올라온 자취생을 한번 기준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네. 월세만 얼마인 줄 알아요? 월세가 지금 서울 시내에서 월 20만 원, 30만 원짜리 찾기 되게 힘들어요. 없죠. 그죠? 무조건 고시원이죠. 고시텔만 해도 얼마입니까? 네. 고시원만 해도? 고시원만 해도 3, 40 그냥 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시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 그 조그만 거 원룸 얻는 다음에 기본이 50이에요. 최하가. 네, 맞습니다. 그냥. 그리고 사실 뭐 우리 세대 때는 서울 올라오면 아는 형이 있었어요. 원룸 사는 형, 단독주택에 방 있는 형. 더부살이 많이. 그렇죠. 그래서 얹힐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 아는 형네 집에 얹힐 수가 없어요. 아는 형도 고시원에 살고 있어서 거기 어떻게 낑겨 들어가요? 저 대학교 다닐 때는 하숙집이 그렇게 많았거든. 그래서 이제 술 처먹고 그 네. 친구 하숙집 가가지고 네. 그 몰래 가서 주방에 있는 냉장고 털고 그다음에 아침에 그 얼굴에 철판 깔고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빌어서 아침 얻어먹고 네. 그러니까 그때하고 비교를 하면 네. 참 옛날 또 거래장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죠. 참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의 세태라는 뭐냐면 게. 이 무일푼으로 서울에 올라왔어도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여기서 내 나이도 같이 나오네. 저희 세대 하더라도 얹힐 수가 있었어요. 비빌 예. 때가 있었고 예. 그 어목한 IMF 때도 누군가 얹힐 수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뭐 얹히는 게 기본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예. 그 지금 청년 노동자들의 윗세대 30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도 너무나 힘들고 여유가 없는 사람 세대끼리 뭉쳐 있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그들만의 연대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최저임금 인상과 법적인 제도 준수를 위한 어떤 시스템을 완비한 것 외에는 불가능하고요. 예. 사실 이미 MB 정권 때 들어서 대기업들은요 자산이 거의 100% 2배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2008년도 때 기준을 보면은 매년 16%씩 규모가 성장을 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현금 보유고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이 100% 증가했던 게 뭐가 대단하냐면 5년 전에는 내가
20평 아파트 살았는데 5년 지나고 보니까 그냥 40평으로 늘어나 있는 거예요. 통장에 1억을 넣어놨는데 5년 뒤에 2억이 돼 있는 거죠. 네. 이 정도로 자산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자산을 늘어난 것 가지고 신규 사업을 진출할 때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숫자는 줄이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뭐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고용 탄력성 뭐 이런 것이 높은 것으로만 채운다는 것은 그 사회적 의무를 방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알바 범위를 약간 확장을 해서 요즘 인턴 제도라는 게 참 많잖아요. 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그 이력서 보고 그러니까 필기 시험만 봐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게 어려워서 6개월 네. 인턴 쓰고 그렇죠. 그래서 일 잘하고 이러면 고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인턴 제도는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고용은 안 하고 그렇죠. 6개월간 그냥 부려먹다가 너 네. 집에 가. 집에 가. 이러는 기업 얼마나 많습니까? 언론사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인턴 제도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고용률을 높이고 기업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을 쓰는. 그러니까요. 그거 외에는 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그러니까 제가 뭐 너무 이성적으로 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강조하는 게 있어서 20대 친구들을 많이 보는데 인턴 되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는 인턴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말 그대로 헌신짝처럼 버려져 버리는. 그죠? 그 대기업 인턴 됐다가 얼마나 좋아하면서 양복 새로 맞추고. 그렇죠. G마켓에서 양복 사가지고. 그래서 인턴으로 고용을 했다가 6개월 동안 근무를 한번 보고 거기서 일자로 이러면 고용을 하겠다라고. 물론 거기서 일을 못하는 친구는 탈락시킬 수도 있죠. 네. 뭐 그런 어떤 그 자유까지 제한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근데 고용할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6개월 동안 허드렛 일만 시켜가면서 네. 아주 쥐꼬리만큼 주면서 온갖 폼이란 폼은 다 잡고 또 그 직원들은 애들 또 하대하고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그러면서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게 뭔 인턴 네. 제도냐. 그래서 저는 또 요번에 이 아이템을 조사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도 있지만 아르바이트생 어느 단기 노동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자가 약자를 괴롭힌다고. 그렇죠. 편의점에서 일을 할 때 식당을 일할 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고용주들도 있지만 그냥 똑같은 젊은이들, 노동자들이 그냥 자기한테 하대하는 거 보고 너무나 슬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 있잖아요. 꽤 인기를 끌고 네. 있는데 그 작가가 아르바이트생일 때 취객들이 난동 부리는 걸 보고 그때 느꼈던 공포를 거인의 이미지로 차용을 해서 만들었대요. 아, 그래요? 사실 그 정도로 아르바이트생, 나 혼자 편의점이나 식당에 혼자 뚫렁 서 있는 이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과 그 모욕감은 대단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진짜 우리 다 같이 꼬리칸에 타고 있잖아요. 네. 왜 한두름으로 엮어요? 한번 엮어봤는데 어쨌든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잡아먹지 말고 같이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호출 노동자이기 때문에 네. 꼬리칸인 거 맞네. 꼬리칸인 거 맞고 가끔 불러주면 이제 특등칸에 살짝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네. 엔진칸? 엔진칸 쪽으로 갔다가 가본 적도 없어요. 가본 적도 없어요. 네. 아무튼 이 우리 사회는 사실은 젊은 층을 보듬어 안고 그들에게 꿈을 키워줘야 되는 건데 네. 오히려 꿈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고혈을 짜먹고 있는. 짜먹고 있고요. 정말 뭔가가 거꾸로 가고 있는 사회인 그렇죠. 거죠. 사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잘 돼야만 네. 우리가 늙었을 때 걔네들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가 연금을 받는다는 거. 네. 그러니까 잘해줍시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요 지금 10만이 클럽 회원 김기영 씨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이제는 절기도 맞지 않는다. 입추도 지났는데 웬 땡볕더위냐 이런 기사였는데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정말 믿고 싶은데요. 여러분 며칠만 기다리시면 이 불볕더위 물러갈 거라고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 며칠만 버팁시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